자, 대리 중요하죠. 네 덩어리가 보통 대리 총설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대리와 구별되는 사자와 대리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총설 부분에서는. 두 번째가 대리권, 대리행위, 그 효과. 그 중에서 대리권, 대리행위는 대리인을 통한 그 행위가, 이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그게 대리권, 대리행위죠. 세 번째가 복대리 나오고요. 네 번째가 무권대리가 있죠.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두 가지죠.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한 문제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죠. 복대리. 복대리는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리 파트에서 지문으로 이렇게 보통 다음 중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틀린 것은 하게 되면 지문 5개가 전체에서 나오는 경우도 꽤 됩니다.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로 꿰고 계셔야 돼요. 먼저 대리하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의 법률 행위 효력이 행위한 자가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이런 제도를 말하죠. 즉 법률 행위자와 효과 귀속자가 다른 분리가 되는 이런 제도를 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리 제도의 뜻. 기능이 2개가 있었죠. 사적 자체 보충 또는 사적 자체 확장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 사자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랬죠. 뭘 갖고 구별한다 그랬죠? 의사결정.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대리인이 표시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행위라는 게 그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이게 대리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사자는 표시만 한다 그랬어요. 이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와 사자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대리인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반면에 사자는 의사를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가 착오죠. 우리 지난주에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제가 모르는 거라 그랬죠. 그럼 사자의 경우에는 누가 의사를 결정해요? 대리인이. 표시를 누가 해? 대리인이. 그러니까 결국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이게 착오가 되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해야 착오가 됩니다.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가 잘못 표시. 이게 착오가 되죠. 그죠? 이렇게 대리와 사자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 가지고서 특히 2개 의사 능력 부분하고 착오하고를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25페이지 요약집 25페이지 하단에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표 밑에 당구장 표시 사자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2개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의사 능력 문제하고 착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라고 해서 대리는요 재산상 법률 행위를 대리를 통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합니다. 재산상 법률 행위, 매매 같은 거. 그러니까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없고요.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 준법률 행위 같은 것들, 불법 행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조심할 거 예외. 그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아시죠?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었죠? 최고. 관념의 통지에는 통지 승인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 최고나 통지 승인은 외형상 의사표시와 비슷해. 그래서 준법률 행위 중에서 최고, 의사의 통지, 통지 승인, 관념의 통지 두 놈에게는 대리가 허용된다. 예외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리권이 나왔죠. 대리권에는 이제 내용이 한 6개가 들어있죠. 대리권의 뜻, 대리권의 발생 원인,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 소멸 사유 이렇게 총 6덩어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범위하고 제한하고 소멸 사유하고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대리권은 대리의뢰 입장에서 봤을 때 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 본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행위,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지위 이런 걸 대리권이라 한다 그러죠.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법률행위 따위 할 수 있는 지위, 자격 이런 걸 뭐라 하죠? 권한, 권리가 아니라 권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권한이다. 그래서 대리인은 의무 같은 거 없다 그랬죠. 또 의무가 없으니까 책임질 일도 없다. 그게 대리권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대리권 발생 원인. 이 발생 원인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 지정권지, 지정행위, 가정법원의 선임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법정 대리라고 그랬고요. 대표적인 법정 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런 것들. 이때 부분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사실혼 부부를 포함하는데요. 어쨌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또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생기는 친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정 대리권이 됩니다. 반면에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법률행위, 그 법률이 뭐라 하죠? 수권행위. 본인의 수권행위라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권이 임의 대리권이죠. 자, 이때 수권행위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첫째, 본인의 무슨 행위? 단독행위.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본인의 단독행위.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대리권이 생긴다는 거. 또 이제 분류식이죠. 따라서 무슨 위임장을 주거나 인감증명을 주거나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그 자체는 수권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 매매를 해달라, 담보대출을 받아와라 등등과 같이 어떠한 법률행위를 부탁, 의뢰하는 행위, 구두로 부탁을 하든 서면으로 부탁을 하든 불문하고 분류식이니까 뭔가를 부탁하는 행위 그 자체, 그게 수권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단독행위고 분류식 행위고 세 번째,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원인관계하고 구별해야 되죠. 이 원인관계는 뭐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 계약이죠. 계약. 수수료 계약 같은 거. 수수료 계약의 대표적인 게 위임 계약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를 통해서는 대리권이 생기고 원인관계를 통해서는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단독행위인 수권행위와 본인과 대리인 사이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인 원인관계를 구별하자. 단 우리 민법은 구별을 하되 128조에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더라. 원래 원인관계와 수권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우리 민법은 128조에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을 소멸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대리권의 범위, 이게 중요하죠.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요.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수권행위를 해석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정이 된다 그랬어요.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을 해야 대리인의 행위가 범위 내의 행위라면 유권대리, 범위 바깥의 행위라면 무권대리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이유, 범위가 확정되어야 대리인의 행위가 범위 내냐, 범위 바깥이냐에 따라서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확정해야 되죠. 자, 여기서 판례가 아주 중요하죠. 박스 27페이지. 첫째,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뭐가 포함된다? 수령, 수동대리권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꼭 기억하자. 단순한 계약 체결 대리권과 계약 체결 및 이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다 똑같은데 연기 권한에서 달라진다. 둘 다 계약 체결할 수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뭐 잔금이나 중도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냐? 여기서 달라진다.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연기 권한이 없다. 그러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속에는 연기 권한도 있다. 둘 다 해제 권한은 없다. 당연한 거죠. 계약 해제 권한 없다. 그래서 2번,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했다 해서 체결된 계약을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 해제 의사 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4, 5번은 암기해야 되죠. 빌려준 돈 영수 권한 속에 면제 권한은 없다. 면제해 주려면 특별 수권이 따로 있어야 된다. 예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 따위는 없다. 경매 신청 대리권 속에 경매 대리권 속에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 줄 권한은 없다. 3, 4, 5번은 결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의 대리권의 범위 판례 한 세트를 딱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118조죠. 118조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하죠. 이렇게 권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정해놓은 보충 규정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1호는 보존행위, 2호는 일정한 범위의 이용 계량행위 이렇게 했죠. 합쳐서 뭐라 그래요? 관리행위라고 하죠. 첫째,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는 관리행위만 할 수 있을 뿐 처분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두 번째,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118조를 일단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암기해야 될 게 있죠. 한 장을 넘기면 할 수 있는 보존 행위가 박스 안에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가옥의 수선. 가옥의 수선. 니은 본인이 갖고 있는 채권이 있어요. 갑이요. 병에게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갑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자식이 병한테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채권을 행사를 안 해. 그러면 채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죠. 그게 소멸시효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가 그걸 중단시켜. 본인 채권 소멸시효를 대리인이 중단시켜. 갑이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있어. 을이 병에게 돈 갚아. 그럼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이게 보존행위 중에 하나예요. 니은. 리얼.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미등기야. 그걸 대리인이 얼른 가서 보존 등기를 해. 미음.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 부패하기 쉬워. 얼른 갖다 팔아먹어. 비읍. 갑이 병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 갚을 날짜가 됐어. 안 갚으면 연체자가 붙죠. 그러니까 을이 갑의 돈을 갖고 변제를 해버려. 본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기한이 도래. 근데 본인이 안 갚고 있어. 그럼 연체자가 붙어. 그러니까 을이 갑의 재산으로 대신 변제를 해. 이것도 뭐다? 보존행위. 이렇게 보존행위를 조금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허용되지 않는 것 중에서 가로 안에 있는 거. 예금을 주식으로. 본인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본인 예금을 찾아가지고 사채로 빌려주거나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118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행위, 없는 행위 구별해서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판례 아까 박스 안에 있던 거 암기하는 거 하고 118조 해석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하죠. 판례가 많고. 자, 대리권 제한을 보기 전에 남용이란 게 먼저 나왔는데요. 이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해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했는데 대리인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 다시 말해서 본인을 배신해. 예를 들어서 갑은행의 직원이 있어요. 고용을 해요. 고용계약. 그럼 직원의 지위에 있죠. 그럼 은행과 직원은 사용자, 피용자 관계예요. 이 상태에서 교육을 시켜서 예금 업무를 맡겨요. 이게 수권행위가 돼요. 그럼 을은 은행에 고용된 직원이면서 엔드 예금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리인. 그죠? 예금주는 은행하고 예금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과 직접 예금 계약을 하는 게 아니지. 그 직원하고 하잖아. 이게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을에게 돈을 줘요. 얘가 그걸 횡령을 해. 이게 바로 대리권 남용이라는 거죠. 이 횡령하는 행위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내의 행위.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무권 대리가 돼버려요. 무권 대리가 되면 예금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없게 돼요. 그럼 갑은 예금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병원 은행 가서 예금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을 받아서 횡령하는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면서 엔드 본인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배임적 대리행위 이렇게 불러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지만 배신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무리 본인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니까 원칙 본인에게 유효.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예금주가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겐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부른다. 거기 박스에 의, 효과, 원칙, 예외, 판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대리권 남용에 비진이 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5번째 대리권 제한.
조문 두 개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가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원칙적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원칙적 금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 말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대표적으로 본인이 허락한 경우하고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이에요. 채무이행이 뭐죠? 변제. 돈 갚는 거. 그죠? 자, 이 변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먼저 자기계약 형태의 변제. 갑의 재산관리인을 대리인. 그런데 갑에게 채권자가 있어. 근데 공교롭 때도 채권자도 을이야.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면 돈 갚을 날짜가 되면 본인이 갚겠죠. 안 갚는다. 그러면 얘는 본인 허락이 없어도 본인 통장에 돈을 빼서 자기 자신에게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자기계약 형태의 변제 이렇게 되죠. 그죠? 또 하나 쌍방대리 형태. 돈을 빌린 차주, 돈을 빌려준 대주. 내가 사채업자. 그 가운데 누가 끼어 있어? 사채 알선업자. 사채 알선업자는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대주의 대리인, 쌍방 대리인. 자, 이때 차주가 돈을 갚는다. 뭐 보통 이렇게 갚겠죠. 근데 얘가 누군지 몰라. 그럼 이렇게 변제를 하겠지. 이것도 유효한 변제다. 쌍방대리 형태의 유효한 변제다. 또 하나 쌍방대리인이 있죠. 법무사.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매수인의 대리인, 즉 쌍방대리인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이것도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세 번째, 금지가 되는데 이걸 위반했다. 그럼 뭐죠? 무효죠. 무효인데 무권대리로서 무효. 무권대리로서 무효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판례가 하나 있죠. 동일한 물건 입찰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입찰하는 행위. 무효. 무권대리로서 무효. 뭐 할 수 있다?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하세요. 124조죠. 또 하나가 119조죠.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수인 있을 때, 원칙 각자 대리. 원칙이 각자 대리. 다만,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서 다른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다른 정한 바가 뭐예요? 공동대리죠. 그러면 공동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동대리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무엇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가?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면 된다. 결정된 것을 표시할 때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또 상대방으로부터 의사 표시를 수령할 때도 굳이 공동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결국 공동대리 제한이 있을 때 공동은 능동대리 할 때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 이런 뜻이죠. 결정된 의사로 표시하거나 수령, 수동대리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또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한 것도 역시 무권대리가 됩니다. 무권대리로서 무효. 이런 식으로 대리권 제한과 관련된 124조와 119조 확인하고, 특히 119조는 조문만 거의 나와요. 원칙 각자들이 그것만 잘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이 대리권 소멸사유라고 127조와 128조가 있습니다. 먼저 127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죠. 본사, 대사성파. 본인은 사망만, 대리는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까지. 두 번째,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지만 한정 후견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거. 세 번째,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은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대리권 소멸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된 사람, 피성년 후견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파산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있지. 내가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건 괜찮아. 그래서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은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죠. 원인관계가 종료가 된 경우, 원인관계 종료 전 숙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은행이 을을 고용합니다. 원인관계. 예? 예금 업무를 맡겨요. 숙권행위. 예? 고용계약을 해지해버려요. 해고했어. 그럼 당연히 대리권 소멸할 거고, 고용계약은 그대로 유지를 해. 대신 갑이 을에게 야, 너 더 이상 예금 업무 하지 말고 너 가서 보험 업무로 바꿔. 그럼 얘는 더 이상 예금 업무를 취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원인관계 종료 전 숙권행위를 철회하거나, 그럼 임의대리권을 소멸한다. 반면에 법정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도 있느냐? 있겠죠.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거나, 또 하나 대리권 상실 선고를 하고 법원에 의하여 친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법정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대리권 관련해서는 6덩어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가 나오죠.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 이게 대리행위예요. 자, 이때 대리인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 대리행위의 효력이 행위한 을이 아니라 갑에게 발생하는가를 규정해 놨어요. 114조. 그런데 114조는 1항과 2항을 나눠 놨는데요. 1항은 대리인이 표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표시 이렇게 놨어요. 이때 이 제3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니까 능동이죠. 그죠? 이거는 상대방이 표시하고 대리인이 수령을 해야 되겠지. 수동이 되죠. 여기서 능동이고 누가 표시해요? 대리인이. 수동이고 누가 표시해? 상대방이. 요거를 현명의 주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현명이 뭐냐? 114조에 있는 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걸 뭐란다? 현명. 본인 이름으로 이런 뜻이죠. 자, 그럼 114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죠? 2항.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제3자의 의사표시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래서 114조 1항 능동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수동대리인은 제3자 즉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그걸 수령하고 이걸 뭐라 한다? 현명의 주체. 밑에 양가를 본 현명이 뭐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걸 말한다. 대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는 걸 의미한다. 현명의 주체가 있고 현명의 방법 분류식이죠. 반드시 갑의 대리인 의리나는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고 위임장을 제시한 등을 통하여 타인을 위해서 법률행위 한다는 걸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판례가 있죠. 위임장을 제시하고 현명하고 이런 뜻이죠. 만약에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만 적고 본인의 도장만 찍은 경우 또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기재하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만 찍은 경우에도 위임장을 제시함으로써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했으니 이걸 대리행위로 봐야지 타인 물건 매매로 볼 수는 없다. 분류식이다.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현명의 예외. 현명의 예외는 뭐죠? 현명 안 해도 되는 거. 상행위 대리하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 상행위 대리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는 현명 안 해도 된다. 현명의 예외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114조에서는 분명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고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안 했어. 그럼 대리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는 자기 행위로 봐라. 현명을 하면 예컨대 매매 같은 경우에 현명을 하면 매도인갑 대리인을 이렇게 되는 거지만 현명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매도인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책임을 져야 되고 취소 못한다. 나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표시를 안 했다. 착오가 있었다. 나 계약 취소하겠다. 이런 소리 못한다. 115조 본문.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본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보되 만에 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다시 대리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틀린 질문이다. 여지는 있단 말이죠. 그죠? 115조 다시 한번 보세요. 밑에서 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반가로 1번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즉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된다. 이때 대리인은 착오를 이뤄 취소 못한다. 그런데 오른쪽 반가로 1번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죠? 그게 114조가 5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114조와 115조 조문을 묶어서 같이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가 대리행위 하자라고 되어 있죠. 31페이지. 대리행위 하자는 이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일반적 유효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예컨대 뭐 강행 규정을 위반했거나 반사의 질서 행위이거나 비진의 표시가 있거나
허위 표시가 있거나 착오가 있거나 사기 강박을 당했거나 악의, 과실 등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를 대리행위 하자. 110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표시 효력이, 대리행위 효력이 의사의 흠결, 비진의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로 영향을 받을 때 그게 대리행위 하자.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때 누구를 기준으로 선, 악, 과실, 유무, 사기 강박, 착오, 적극가담 이런 걸 누굴 기준으로 할 거냐? 대리인 기준으로. 116조 1항. 그 사실 유무는 누굴 기준으로 하라고요? 대리인 기준으로 해라. 116조 1항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가로 2번 판단 기준, 반가로 1번 동그라미 1, 2, 3.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착오.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 그걸 대리인이 몰라. 그래야 착오가 되고 당연히 이때 취소권은 가백에 생기겠죠. 그죠? 사기 강박도 마찬가지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본인이 아무리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는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적극가담도 마찬가지다. 이게 제2매매 계약이다. 제2매매. 제1매매가 따로 있다. 그런데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거하고 똑같다. 따라서 제2매수인이 대리인의 적극가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에 의한 제2매매는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니까 제2매수인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게 동그라미 2번. 3번. 물건을 사왔는데 하자가 있어. 근데 그 하자를 얘는 우연하게 하자를 알고 있어. 근데 얘는 하자를 모르고 있어. 선악도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나는 하자를 알고 있었지만 대리인은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대리인이 선이라면, 하자에 대해서 선이라면 설령 본인이 하자에 대해서 악의라 하더라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본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선의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게 동그라미 3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116조 2항. 요건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한 경우, 지시.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한 경우. 야, 너 가서 을로부터 물건 사와. 특정 행위를 위임. 그리고 지시를 해. 물건 살 때 물건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마. 왜? 요 놈은 하자가 있는 걸 알고 있어. 요 놈은 몰라. 그러니까 얘가 꼼꼼하게 보면, 살펴보면 하자를 발견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시를 해. 야,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고 대충 가격 맞으면 사와. 그래 놓고 나중에 뭘 주장해? 나는 알았지만 대리는 몰랐지 않냐. 이거 주장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지시한 경우에는 이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116조 2항.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위임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한 경우에 본인은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원래 대리인을 기준하게 되면 나는 알았지만 대리인은 몰랐잖냐를 주장할 수 있어. 그게 116조 1항이야. 하지만 116조 2항은 주장을 못해. 그래서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본인 기준. 예를 들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본인이 이에 대해서 악의가 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물건을 매수했을 때 설령 대리인이 그 하자에서 선이 부지라 하더라도
본인은 그걸 주장하지 못함으로 본인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죠? 거기고 동그라미 1번과 그 바로 위에 있는 원칙 동그라미 3번을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31페이지 밑에 예외 동그라미 1번과 그 위에 원칙 동그라미 3번을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개는 딱 한 군데서 차이가 있어요. 뭐? 지시에서 차이가. 여기 킥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시. 아시겠죠? 또 하나 한 장 넘기면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의 행위가 불공정한 행위로 모일 때 우리 대법원 뭐라 그러죠?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인데 궁박은 누굴 기준? 본인 기준. 궁본, 경무대. 궁본, 경무대.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자, 이게 대리행위 하자. 그러니까 대리행위 하자는요, 대리인이 착오를 했거나, 대리인이 선의 악의,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가로 3번. 대리인이 사기친 거. 이건 대리행위 하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하자가 있는 거죠. 이건 116조가 아니죠. 앞에서 봤던 을이 병을 사기 강박한 경우에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의 사기 강박은 본인 갑의 사기 강박하고 똑같아. 이건 대리행위 하자가 아니죠. 상대방의 하자가 있는 거죠. 양가로 3번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대리행위 하자예요. 세 번째가 대리인의 능력. 당연히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는 필요 없다?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 이건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X.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실수해서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뭐더라?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숙권행위를 해. 그래서 을이 대리행위를 해. 이때 이 대리행위. 을 부모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을이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대리행위는 을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을의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이거하고는 구별해야 되죠. 원인 관계. 각과 을 사이에 위임 계약, 수수료 계약이 있어. 이거는 을의 대리 행위가 아니죠. 을 자신이 갚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부모 동의 받아야지. 이건 부모 동의 받아야지, 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할 수 있다. 동의 안 받았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대리 행위만 적용되는 거예요. 대리 행위만. 대리인의 대리 행위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본인 또는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반면에 양가로 3번.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규칙 내부 관계는 이 계약은 을의 대리행위가 아니라 을 자신의 행위다. 이건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았다면 이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두 줄 딱. 취소할 수 있고까지 딱. 양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취소할 수 있고까지 딱 기억하죠.
그죠? 요렇게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어떤 건지 봤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정상적인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했다. 그러면 그 효과는 누구한테 생긴다? 본인에게. 어떻게? 직접.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 직접 갑이 받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을이 돈을 갖다 줘야 받는 게 아니야. 직접이란 말이 이런 의미란 말이야. 예금 계약했다 직접 갑이 한 거다. 돈 받았다 직접 갑이 받은 거다. 그러니까 횡령했다 하더라도 갑은 이미 돈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갑에게 귀속되는 효과는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대리행위에 하자가 생겨서 발생하는 해제권, 취소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원상회복 청구, 손해배상 다 누구한테? 갑에게. 그래서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따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원상회복 손해배상 다 누구와 누구 사이? 갑과 병 사이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효과 양가로 1번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복대리 전에 대리권과 대리행위에 관련된 문제